월급 18만 원에 불임 판정까지. 제 인생은 끝난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남편의 실직과 유산, 모든 걸 잃었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이 빵이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 제빵 명장이 되고 기적처럼 아기 천사도 찾아왔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인가 봐요. 제 손끝에는 아직도 그날의 진흙 냄새가 배어있는 것만 같습니다. 창밖으로 화려하게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으면 가끔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과분해서 혹은 이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까봐 두려워서입니다. 지금 저는 따뜻한 온돌 바닥 위에서 남편이 깎아준 과일을 먹으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5년 전만 해도 저는 필리핀 레이테섬의 가장 낙후된 마을, 보건소에서 하루 14시간씩 일하며 썩어가는 상처를 소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 월급은 페소로 따지면 한국 돈 약 18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돈으로 7명의 동생들과 아픈 어머니의 약값을 감당해야 했기에 제 주식은 쉰내 나는 밥에 소금에 절인 생선 한 토막이 전부였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무서웠던 건 희망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조차 사치였던 그 시절, 저는 스스로를 불임이라 믿으며 여자로서의 행복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기적은 예고 없이 폭풍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흙더미 속에 파묻혀 죽어가던 낯선 한국 남자를 살려낸 그날 밤, 제 운명의 나침반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구독자님께 큰 행운을 드립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필리핀의 작은 섬마을 타클로반 외곽의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나무와 야자수 잎으로 엮어 만든 집들은 태풍이 올 때마다 종이짝처럼 찢겨나갔고 비가 오면 집 안으로 들어찬 흙탕물을 퍼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코코넛 나무에서 떨어져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몸져 누우셨습니다. 맏딸이었던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동생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저는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마을 신부님의 추천으로 장학금을 받아 간호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지만 도시의 큰 병원으로 갈 차비조차 없어 고향 보건소에 취직해야 했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은 명예로웠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보건소에는 제대로 된 의료 장비 하나 없었고 소독약과 붕대는 늘 부족했습니다. 환자들은 병원비가 없어 병을 키우다 죽기 직전에야 실려오곤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제 몸 상태였습니다. 어릴 때 알았던 골반염을 돈이 없어 제때 치료하지 못한 탓에 의사 선생님은 제가 아이를 갖기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대가족을 이루고 사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자 미덕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선고는 저에게 여자로서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그저 기계처럼 일하고 받은 월급을 모두 동생들의 학비로 보내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손에 쥐어지는 돈은 고작 8,000페소, 한국 돈으로 18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 돈은 제 청춘의 몸값이자 우리 가족의 생명줄이었습니다. 하루는 너무 지쳐 보건소 뒷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는데 지나가던 떠돌이 개가 제 낡은 신발을 핥더군요. 구멍난 신발 사이로 들어온 빗물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신은 나를 버렸구나. 내 인생은 이 진창 속에서 영원히 끝나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운명이 뒤바뀐 그날은 10월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슈퍼 태풍이 섬을 강타한다는 예보가 있었지만 저희 마을 사람들은 대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양철 지붕을 뜯어낼 듯이 두들겼고 전기는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촛불 하나의 의지에 응급환자의 차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엘레나, 엘레나, 도와줘요. 산사태가 났어요. 마을 청년들이 빗물과 진흙, 범벅이 된 채 들것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들것 위에는 피투성이가 된 남자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근처 다리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관리자라고 했습니다. 쏟아져 내린 토사에 차가 휩쓸리면서 크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뼈가 보일 정도로 찢겨 있었고 머리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요? 제가 묻자 청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폭우로 다리가 끊겨 읍내에 나간 의사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남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곳에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전기도 수혈팩도 마취제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젖은 옷을 찢어내고 상처를 압박했습니다. 촛불을 환부 가까이 대고 낚싯줄처럼 굵은 실로 찢어진 피부를 봉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취가 덜 된 탓인지 남자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몸을 뒤틀었습니다. 미안해요. 조금만 참아요. 제발 살아야 해요.
저는 기도하듯 중얼거리며 땀과 빗물로 범벅이 된 채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밤새도록 사투를 벌였습니다. 저체온증을 막기 위해 저는 보건소에 있는 모든 담요를 끌어다 덮고 심지어 제 체온이라도 나누기 위해 그의 손을 밤새 문질렀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비바람 소리가 마치 귀신들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 남자의 맥박 소리에만 집중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태풍이 잦아들었고 남자의 호흡도 안정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가락이 퉁퉁 부어 감각이 없었고 흰 간호사복은 온통 핏자국과 진흙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칠 후 의식을 회복한 남자는 자신을 민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건설 회사에서 파견 나온 엔지니어라고 했습니다. 그는 깨어나자마자 제 손을 잡고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렸군요. 그 폭풍우 속에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준 씨는 회복하는 동안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낡은 청진기, 녹슨 침대, 그리고 쉴 새 없이 몰려드는 환자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엘레나, 여기서 혼자 이 많은 환자를 다 보는 거예요?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해요. 응급 환자가 오면 퇴근은 없고요. 제 대답에 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월급은 얼마나 받나요?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에 8,000페소 정도 받아요. 민준 씨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다시 물었습니다. 8,000페소면 한국 돈으로 얼마죠? 제가 계산기에 숫자를 찍어 보여주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8만 원이요? 하루 일당이 아니라 한 달 월급이요? 그는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보다는 훨씬 많이 벌어요. 18만 원이면 제 친구들과 한 번 회식하는 비용도 안 됩니다. 세상에 당신 같은 숙련된 간호사가 그런 대우를 받다니. 민준 씨의 충격은 저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잘 산다는 건 알았지만 그 정도의 격차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간호사들의 처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깨끗한 병원, 최신식 장비, 그리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시스템.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마치 동화 속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저는 평생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민준 씨는 퇴원하면서 저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요. 제 생명의 은인에 대한 작은 성의예요. 봉투 안에는 제가 1년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극구 사양했지만 그는 억지로 제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당신은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요.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보답하고 싶어요. 민준 씨가 한국으로 돌아간 뒤 우리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풍경 사진을 보내주었고 저는 필리핀의 바다 사진을 보냈습니다. 화면 너머로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저의 성실함과 헌신적인 태도를 존경한다고 말했고 저는 그의 따뜻함과 정직함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6개월 뒤 민준 씨가 다시 필리핀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일 때문이 아니라 오직 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보건소 앞 허름한 벤치에 앉아 제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엘레나, 나와 함께 한국으로 갑시다. 여기서 당신의 재능을 썩히기엔 너무 아까워요. 내가 당신을 책임질게요. 공부도 더 시켜주고 더 넓은 세상 보여주고 싶어요. 그의 프로포즈는 꿈만 같았지만 저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비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민준 씨,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에요. 어릴 때 병을 앓아서 의사 선생님이 저는 아이를 갖기 힘들다고 했어요. 한국 남자들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당신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저랑 결혼하면 당신이 불행해질 거예요. 말을 마치고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가 실망해서 떠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툭툭 떨어져 제 무릎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엘레나, 나를 봐요.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이 좋아서 결혼하려는 거지 아이를 낳아줄 사람이 필요해서 결혼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없으면 어때요?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 되죠. 그리고 한국 의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같이 병원에 가봐요. 만약 정말 안 된다고 해도 저는 당신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의 단호하고 따뜻한 목소리에 제 안에 있던 두려움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한국행을 알렸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 착한 엘레나, 드디어 고생 끝이구나.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던 날 공항은 눈물바다였습니다. 동생들은 가지 말라며 제 옷자락을 붙잡고 울었고 저는 동생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며 약속했습니다. 언니가 가서 성공해서 너희들 꼭 도와줄게. 절대 잊지 않을게.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멀어지는 필리핀의 땅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가난 때문에 소중한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반드시 행복해지겠다고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난생 처음 겪는 추위에 몸을 떨었습니다. 12월의 한국은 제 상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뿜어져 나오고 뼈마디가 시릴 정도의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미리 준비해온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혀주었을 때 그 온기가 너무나 따뜻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본 풍경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고층 빌딩 숲,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의 불빛, 그리고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 모든 것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엘레나가 살 나라예요. 민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들어선 신혼집은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발바닥을 감쌌습니다. 이게 온돌이라는 거예요. 바닥을 데워서 방을 따뜻하게 하는 거죠. 민준 씨의 설명에 저는 신기해서 바닥에 엎드려 보았습니다. 타클로반의 축축하고 차가운 흙바닥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안락함이었습니다. 욕실에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향에서는 물을 길어다 불을 피워 데워야만 겨우 씻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따뜻한 물이 나온다니. 저는 샤워기 아래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섞여 흐르는 제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한국 생활의 시작은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레는 모험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출근하기 전 냉장고에 제가 먹을 반찬과 과일을 가득 채워두고 하나하나 메모를 붙여놓았습니다. 이건 김치 매울 수 있으니 조금만 먹어요. 이건 불고기 데워 먹어요. 사랑해. 그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저는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언어의 장벽은 높았습니다. 민준 씨가 없을 때 혼자 마트에 갔다가 계산하는 법을 몰라 당황해서 빈손으로 돌아온 적도 있었고 엘리베이터 타는 법이 헷갈려 계단으로 15층까지 걸어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운 건 민준 씨의 사랑과 시부모님의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처음 저를 보셨을 때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보다 너무 말랐다는 것을 더 걱정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먼 타국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먹는 게 부실해서 이렇게 뼈만 남았구나.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펑펑 우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셔서 제 밥숟가락 위에 고기를 얹어주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그래야 건강해지지. 우리 며느리, 이제 내 딸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라. 시어머니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사투리는 제가 고향의 어머니에게서 느꼈던 정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한국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민준 씨가 출근하면 저는 다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가장 앞자리에 앉아 들었고 집에 돌아와서는 밤늦게까지 받아쓰기 연습을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안내방송을 따라하고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며 억양을 익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입니다. 필리핀에서 왔어요. 거울을 보고 수백 번 연습했습니다. 제 노력 덕분인지 한국어 실력은 빠르게 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간단한 의사소통은 문제없이 할 수 있게 되었고 동네 시장 아주머니들과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새댁 한국말 참 잘하네. 발음이 아주 똑부러져.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하늘을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한 민준 씨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엘레나 한국 생활 어때요? 많이 힘들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아니요, 정말 행복해요.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 필리핀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천국이에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민준 씨, 저 다시 일을 하고 싶어요. 한국 간호사 자격증 따고 싶어요. 당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저도 당당하게 일해서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동생들에게도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고요. 민준 씨는 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요, 당신이라면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할게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어학당을 다니고 밤에는 간호국가고시 준비를 했습니다. 의학 용어를 한국어로 다시 외우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진흙구덩이 속에서 민준 씨를 살려내던 그날 밤의 간절함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다.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 책상 앞에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써붙여놓고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기만 했던 제 한국 생활에도 조금씩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 문제였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넘도록 아기 소식이 없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은근슬쩍 묻는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직 소식 없니? 병원은 가봤어? 외국인 며느리라 몸이 약해서 그런가? 시어머니는 제 편을 들어주시며 그런 말들을 막아주셨지만 저 역시 시어머니가 친구분의 손주 사진을 보며 부러워하는 눈빛을 숨기지 못하시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괜찮다, 신경 쓰지 말아라고 했지만 그 역시 길가에서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을 볼 때면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의 행복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 내 몸이 정말 망가져버린 건 아닐까? 필리핀 보건소에서 들었던 임신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악몽처럼 되살아나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에 가봐요. 정확하게 검사받고 싶어요. 만약 정말 내가 아이를 못 낳는 몸이라면 그때는 당신을 놔줄게요. 민준 씨는 화를 내며 펄쩍 뛰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말했잖아. 아이 없어도 된다고. 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해?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좋은 아빠가 될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그 기회를 뺏고 싶지 않아요. 제발 병원에 한 번만 가요. 결국 제 고집에 못 이겨 우리는 난임 클리닉을 예약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지만 제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차가운 진료실 대기 의자에 앉아 제 이름이 불리기만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마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엘레나님 들어오세요. 저는 떨리는 손을 민준 씨의 손에 포개고 진료실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 한국 생활은 그리고 우리 부부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파트 1 종료. 진료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입술이 열리기 전부터 저는 그가 내뱉을 말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의 초음파 사진은 마치 황무지처럼 보였습니다. 난소 기능이 거의 정지된 상태입니다. 자궁 내막도 너무 얇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연 임신은 기적에 가깝고 시술을 한다 해도 성공 확률은 1% 미만입니다. 1%. 그 숫자가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지만 그 따뜻한 온기조차 제 몸의 떨림을 멈추게 할 순 없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데 세상의 소음이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렸습니다. 지나가는 유모차 아이의 웃음소리, 인부복을 입은 여자의 행복한 얼굴. 그 모든 평범한 풍경들이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엘레나 괜찮아.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나는 정말 괜찮아. 민준 씨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저를 안아주었지만 그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텅 빈 아이방을 보며 저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온전한 가정을 선물할 수 없다는 죄책감이 제 목을 졸랐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손을 잡고 온다고 했던가요? 제 몸에 선고가 내려진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더 큰 시련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날따라 민준 씨의 귀가가 빨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달려나갔지만 그의 손에는 늘 들려있던 퇴근길 간식 봉지가 없었습니다. 대신 축 처진 어깨와 흑빛이 된 얼굴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파요? 제 물음에 민준 씨는 한참 동안 신발장만 내려다보다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가 부도났어. 사장님이 잠적했대. 월급도 퇴직금도 다 날아갔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준 씨가 다니던 건설 회사는 중소기업이었지만 튼튼하다고 자부했던 곳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새벽부터 인력시장에 나가고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불황의 그림자는 깊었습니다. 40대를 바라보는 나이에 관리직 경력만 있는 그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썰물처럼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관리비 고지서, 대출 이자, 독촉장들이 우편함에 쌓여갔습니다. 쌀독이 비어가고 냉장고가 텅 비어가는 것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나서야 한다. 이 사람을 지켜야 한다. 저는 간호사 공부를 잠시 접어두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인 제가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벼룩시장 신문을 뒤져 찾아간 곳은 시장 골목 구석에 있는 숯불 갈비 식당이었습니다. 설거지랑 불판 닦는 거야. 힘들 텐데 할 수 있겠어? 사장인 최 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지만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식당 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이는 기름진 그릇들, 뜨거운 숯불통을 나르는 위험천만한 일. 고무장갑 안은 늘 땀과 습기로 차 있었고 손가락은 물집이 잡혀 터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모멸감이었습니다. 사장 최 씨는 툭하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필리핀, 접시 깨지게 왜 그렇게 쾅쾅거려? 너네 나라에선 그렇게 배웠어?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필리핀이라고 부르며 면박을 주는 것은 예사였고 바쁜 시간에는 발길질 신용까지 하며 위협했습니다. 어느 날은 불판을 닦다가 손목을 삐끗해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파편이 튀었고 최 사장이 달려왔습니다. 아이씨, 재수없게. 야, 이거 내일 땅에서 깐다. 알았어? 밥값도 아까운 게 칠칠 맞게 진짜. 그는 제 머리를 검지로 툭툭 밀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죄송합니다를 연발했습니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깨진 그릇 조각을 줍는데 유리창 너머로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도 저들 틈에 있었는데 비참함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퇴근길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민준 씨가 미안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엘레나,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그의 젖은 눈을 볼 때마다 저는 더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우울해하는 민준 씨를 위해 저는 고향의 맛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 싼값에 사온 밀가루와 설탕, 그리고 특가로 나온 멍든 망고 몇 개. 그것으로 저는 필리핀식 빵인 판데살과 망고잼을 만들었습니다. 오븐에서 빵이 부풀어 오르고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좁은 부엌을 채우자 집안에 침울했던 공기가 조금은 거치는 것 같았습니다. 갓 구운 따끈한 빵을 한 입 빼어 문 민준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엘레나, 이거 정말 맛있다. 입에서 살살 녹아. 한국 빵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 그는 오랜만에 아이처럼 웃으며 빵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거다. 이걸 팔아보자. 저는 남은 생활비를 탈탈 털어 재료를 샀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빵을 구워 식당 출근 전 지하철역 근처 노점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아침 빵 따뜻하고 달콤해요. 1,000원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낯설어하며 지나쳤지만 제가 굽는 빵의 고소한 냄새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마법이 있었습니다.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다음날 또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어제 그 빵 맛있더라. 오늘은 잼 좀 더 발라줘요.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아침마다 제 작은 좌판 앞에는 출근길 직장인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와, 대박이야. 엘레나, 당신 정말 대단해. 민준 씨도 희망을 되찾고 저를 도왔습니다. 그는 빵 반죽을 치대고 저는 굽고 우리는 함께 포장을 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을 넘기던 날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식당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식당을 그만두었습니다. 최 사장은 어디 가서 굶어 죽지나 말하며 악담을 퍼부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시장 한 구석에 아주 작은 고시원 방만 한 가게를 얻었습니다. 간판도 없이 엘레나의 달콤한 빵이라는 종이만 붙였지만 손님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갓 구운 빵의 온기와 제 진심이 통했던 것입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고 민준 씨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볕들 날이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게 맞은편에는 꽤 큰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동네 유지이자 상인의 회장인 박 씨였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깐깐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는데 저희 가게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는 것을 보고 심사가 뒤틀린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을 열고 있는데 박 회장이 뒷짐을 지고 들어왔습니다. 어이, 외국인 세댁. 장사가 제법 되나 봐? 그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회장님. 덕분에요. 제가 웃으며 빵 하나를 건네려 하자 그는 손으로 툭 쳐냈습니다. 빵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누굴 거지로 아나? 야, 너 여기서 장사하려면 상도덕이 있어야지. 내 가게 코앞에서 빵을 팔아? 그것도 근본도 없는 밀가루 덩어리를. 그는 바닥에 떨어진 빵을 구두발로 지시겼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해서. 먹고 살아야 해? 그럼 남의 밥그릇은 걷어차도 되고. 너 위생교육은 받았어? 보건증은 있어? 이거 다 불법 아니야? 그는 협박조로 말하며 가게 구석구석을 폰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가 나서서 회장님 왜 이러십니까? 저희 다 합법적으로 신고하고 하는 겁니다. 라고 말렸지만 박 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두고 보자고. 내 구역에서 얼마나 버티나. 그는 으름장을 놓고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교묘한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가게 앞에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거나 누군가 밤사이에 간판에 붉은 페인트를 칠해놓기도 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는 저 집 빵 먹고 배탈 났다더라 하는 악의적인 헛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속상했지만 민준 씨와 저는 서로를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면 언젠가 진심을 알아줄 거야. 하지만 그것은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위기는 초겨울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찾아왔습니다. 구청 단속반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쓴다는 제보가 있어서요. 날벼락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산 신선한 재료만 썼기에 당당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확인해보세요. 저는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지만 단속반원이 구석에 있던 밀가루 포대를 열자 그 안에서 곰팡이가 핀 정체불명의 반죽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걸로 빵을 만듭니까? 아, 아니에요. 그건 저희 게 아니에요. 처음 보는 거예요. 제가 비명을 지르며 항변했지만 단속반원은 차가운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가져다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게 뒷문이 살짝 열려있던 것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박 회장이 우산을 쓴 채 건너편에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내려질 겁니다. 벌금도 꽤 나올 거고요. 조사받으러 나오세요. 단속반원들은 가게 문에 영업정지라는 붉은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 붉은 글씨가 마치 제 심장에 찍힌 낙인처럼 보였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 저를 민준 씨가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고 빗속에 덩그러니 남겨진 우리는 갈 곳을 잃은 아이들 같았습니다. 벌금은 수백만 원에 달할 것이고 당장 가게 월세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 밤 민준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민준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보증을 섰다니요? 수화기 너머로 거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민준 씨가 다니던 전 회사의 사장이 도망가기 전 직원들 명의를 도용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대 보증인 명단에 민준 씨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5천만 원 안 갚으면 당신네 집이고 가게고 다 압류 들어갑니다. 각오해. 전화가 끊어지고 민준 씨는 핸드폰을 떨어뜨린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엘레나, 어떡하지? 나 때문에 당신 인생까지 다 망쳤어. 그가 머리를 감싸쥐고 오열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았고 빚더미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천둥 번개가 치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만났던 필리핀의 그 태풍밤처럼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를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는 물었습니다. 신이시여, 어찌하여 저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미시나요? 다음 날 아침 쿵쿵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 이성진,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험상궂은 목소리에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와 가구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이거 가져가지 마세요. 제발요. 제가 텔레비전을 끌어안고 매달렸지만 남자는 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바닥에 넘어지며 배를 탁자에 부딪혔습니다. 악! 날카로운 통증이 아랫배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엘레나! 민준 씨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들 뭐야? 내 아내한테 손대지 마. 민준 씨가 덤벼들었지만 건장한 남자들에게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무참히 폭행당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봐, 돈 갚을 때까지 매일 찾아올 거야. 몸으로 때우기 싫으면 돈 구해놔. 남자들은 침을 뱉고 나갔습니다. 난장판이 된 집, 피 흘리는 남편, 그리고 끊어질 듯 아파오는 아랫배. 저는 웅크린 채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 단순히 부딪힌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다리 사이로 뜨뜻한 액체가 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피었습니다. 선홍색 피가 바지를 적시고 바닥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민준 씨가 기어서 저에게 왔습니다. 엘레나, 피가.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이 붉은 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생명이, 희망이, 우리 삶의 마지막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는 공포만이 우리를 휘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바닥,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우리는 버려졌습니다. 파트 2 종료. 차가운 응급실 바닥,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의료진들의 긴박한 외침. 정신이 들었을 때 저는 하얀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랫배는 묵직한 돌덩이를 얹어놓은 듯 둔탁한 통증이 계속되었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민준 씨가 제 손을 붙잡고 침대 옆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퉁퉁 부어오른 얼굴을 보는 순간 어젯밤의 지옥 같은 기억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부서진 가구들, 바닥에 낭자했던 선홍빛 피, 그리고 저를 덮쳤던 그 끔찍한 통증. 아기, 내 아기. 쩍 갈라진 입술 사이로 터져나온 첫마디였습니다. 민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이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커튼을 걷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차트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유산 되셨습니다. 임신 8주 차였는데 외부 충격이 너무 컸어요. 산모 몸도 많이 약해져 있었고요. 유산. 그 두 글자가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임신인 줄도 몰랐는데 불임이라 포기하고 있었는데 기적처럼 찾아왔던 생명을 제가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말해줘요. 내 아기가 죽었을 리 없어. 저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미안해, 엘레나. 내가 못나서,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의 뜨거운 눈물이 제 목덜미를 적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를 맞이한 건 붉은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흉물스러운 가구들과 깨진 그릇 조각들이었습니다. 집은 마치 폭격맞은 폐허 같았습니다. 냉장고에는 압류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고 제가 아끼던 빵 굽는 오븐에도 붉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오븐은 제 꿈이었고 희망이었고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저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민준 씨는 말없이 빗자루를 들고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의 등은 한없이 작아 보였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숨이 막힐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사채업자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봐, 병원 다녀왔나? 몸은 좀 추스렸고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있어. 내일까지 500만 원 입금 안 하면 이번엔 남편 다리 하나로는 안 끝날 거야. 알았어? 킬킬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부엌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엘레나, 우리 그냥 다 끝낼까? 그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삶에 대한 의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다 끝내다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당신까지 이렇게 망가지게 할 순 없어. 나 혼자 갈 테니까 당신은 고향으로 돌아가.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돈 뭉치를 꺼냈습니다. 비상금으로 숨겨두었던 돈인 것 같았습니다. 이걸로 비행기표 사서 가서 나 같은 놈 잊고 새 출발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끝낼 수는 없다는 옥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건넨 돈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데? 죽을 고비 넘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돈 때문에 죽겠다고? 당신이 그러고도 남자야? 내 남편 맞아? 저는 악를 쓰며 소리쳤습니다. 내 아기를 죽인 놈들한테 복수도 못하고 이렇게 도망치겠다고? 나는 못 가.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야. 제 서슬 펄언 외침에 민준 씨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 압류 딱지가 붙은 오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밀가루 포대를 꺼냈습니다. 일어나. 일어나서 반죽해. 빵 구울 거야. 내일 나가서 팔 거야. 다 팔아서 돈 갚을 거야.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내가 다 갚을 거야. 저는 미친 사람처럼 밀가루를 반죽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또 치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빵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짓밟은 세상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남은 재료를 몽땅 털어 빵을 구웠습니다. 가게는 영업 정지를 당했기에 우리는 리어카를 끌고 나갔습니다. 목적지는 동네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붐비는 대형마트 앞 사거리였습니다. 박 회장의 제과점이 뻔히 보이는 그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기에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심정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제 가슴 속에는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가 있었습니다. 따끈한 빵 사세요. 필리핀 전통 빵 판대살입니다. 갓 구운 빵이에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힐끔거리며 지나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도 제 옆에서 전단지를 돌리며 소리쳤습니다. 한 번만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우리 리어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고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박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경멸 어린 눈빛으로 우리를 훑어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영업 정지 먹고도 정신 못 차리고 길바닥에서 쥐새끼처럼 이러고 있나? 그는 차에서 내려 거들먹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이봐요, 여기 노점 단속 구역인 거 몰라? 또 신고당하고 싶어? 그의 비아냥거림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민준 씨가 고개를 숙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민준 씨의 어깨를 툭 밀쳤습니다. 봐주긴 뭘 봐줘? 법은 법이지. 어이, 김 실장. 여기 구청에 전화해. 불법 노점상 있다고. 그때였습니다. 저는 리어카 위에 있던 빵 바구니를 집어들고 박 회장 앞으로 나갔습니다. 회장님, 빵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보시고 맛없으면 제가 신고하겠습니다. 제 발로 경찰서 가겠습니다. 하지만 맛있으면 저희 여기서 장사하게 해주세요. 제 당돌한 제안에 박 회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내가 내 빵을 왜 먹어? 더러운 손으로 만든 걸. 더럽지 않습니다. 제 목숨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 아기 잃고 피 눈물 흘리며 만든 빵입니다. 저는 울분을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세댁 얼마 전에 유산했다며? 저 사장 너무하네. 좀 먹어보지.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박 회장은 헛기침을 하며 빵을 집어들었습니다. 좋아, 어디 맛이나 보자. 대신 맛없으면 당장 이 동네에서 꺼져. 알았어? 그는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물거렸습니다. 1초, 2초, 3초.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미간이 찌푸려지더니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빵을 씹는 속도가 느려지더니 꿀꺽 삼키고는 다시 한 입을 더 베어 물었습니다. 이 맛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떠세요? 맛없나요? 제가 다그치듯 묻자 박 회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빵을 손에 든 채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구름처럼 부드러운 식감, 씹을수록 배어나오는 은은한 단맛과 고소함. 그것은 단순한 빵이 아니라 척박한 땅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는 생명력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굶주림을 견디며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그 맛을 고스란히 재현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자존심 때문에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뭐, 나쁘진 않네. 하지만 우리 가게 빵이 훨씬. 거짓말하지 마세요.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나도 저 집 빵 먹어봤는데 솔직히 박 회장네 빵보다 100배는 더 맛있어. 아, 맞아. 저 집은 재료도 좋은 거 쓴다더라. 사람들이 하나둘 저를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는 빵을 바닥에 내던지고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다들 조용히 해. 맛이 있건 없건 불법은 불법이야. 당장 치워. 그가 리어카를 발로 차려는 순간 누군가 그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잠깐만요. 중저음의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낡은 중절모를 쓰고 허름한 코트를 입은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박 회장의 손을 뿌리치고 바닥에 떨어진 빵을 주워 흙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빵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노신사는 눈을 감고 맛을 음미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추억을 되새김질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빵, 자네가 만들었나? 노신사가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깊은 우물을 닮아 있었습니다.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밀가루와 이스트, 소금, 설탕. 재료는 평범하군. 하지만 발효 시간이 기가 막혀. 온도를 정확히 맞췄어. 그리고 이 향. 망고 효모를 썼나?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건 저만의 비법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고향에서 가져온 건망고 껍질로 만든 천연 효모였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노신사는 빙그레 웃으며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금박으로 대한민국 제과 명장 김철수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철수? 그 전설의 명장 김철수? 대통령상 받은 그분 아니야? 와, 대박이다. 박 회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쩔쩔맸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하지만 김 명장은 박 회장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저에게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자네, 빵을 제대로 배워볼 생각 없나? 그의 제안에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네, 제가요? 하지만 저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돈은 필요 없어. 배움은 내가 주지. 자네 손끝에 있는 그 감각, 그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한 기분이군. 그는 제 손을 잡아 뒤집어 보았습니다. 물집 잡히고 거친 제 손바닥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손이야. 고된 노동을 견뎌낸 손, 생명을 살리려 애썼던 손,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반죽한 손. 최고의 빵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인정받았다는 기쁨,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준 씨도 제 어깨를 감싸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감동의 순간도 잠시, 김 명장은 굳은 표정으로 박 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자네 제과 협회 이사직 맡고 있지? 당장 사표 써. 자네 같은 사람이 빵을 만든다는 게 부끄럽군. 맛을 모르는 건 용서해도 사람 귀한 줄 모르는 건 용서가 안 돼. 박 회장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김 명장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내 공방으로 나오게. 그리고 자네 빚 문제도 내가 해결해 주지. 내 제자가 빚쟁이들한테 시달려서야 빵 반죽에 집중할 수가 있겠나?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김 명장님의 수제자가 되어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밀가루 포대를 나르고 하루 종일 오븐 앞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손가락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반죽을 치댔습니다. 김 명장님은 엄격했습니다. 빵의 결이 조금만 거칠어도 향이 조금만 부족해도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다시, 영혼이 없어. 빵은 살아있는 생명체야. 내 숨결을 불어넣어. 그의 호통의 눈물. 젖은 빵을 씹으며 밤을 지새운 날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와 우리를 응원해준 사람들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국 제과 기능장 대회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대회는 국내 최고의 제빵사들이 실력을 겨루는 꿈의 무대였습니다. 저는 김 명장님의 추천으로 참가 자격을 얻었습니다. 주제는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빵을 만들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화려한 케이크나 복잡한 디저트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었던 건 가장 소박하지만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는 빵이었습니다. 대회장 안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와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금가루를 뿌린 초콜릿 공에 설탕으로 만든 화려한 꽃 장식 등을 선보이며 기교를 뽐냈습니다. 제 작업대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밀가루, 소금, 물, 그리고 건망고 효모. 그게 전부였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저 참가자는 뭘 하려는 거지? 동네 빵집에서도 안 팔 법한 걸 만들고 있네.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필리핀의 따뜻한 햇살, 어머니의 거친 손길, 민준 씨의 눈물, 그리고 하늘나라로 간 내 아기. 그 모든 기억을 손끝에 모았습니다. 반죽을 시작하자 제 손은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리듬감 있게 반죽을 치대고 부드럽게 성형을 했습니다. 오븐에 빵을 넣고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은 마치 기도하는 시간과 같았습니다. 드디어 오븐 문을 열었을 때 대회장 전체에 퍼진 향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단순히 고소한 빵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잘 익은 과일의 달콤함, 햇볕에 말린 이불의 포근함, 그리고 엄마의 품냄새가 섞인 듯한 오묘하고 깊은 향기였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제 작업대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내놓은 빵은 투박한 모양의 둥근 빵이었습니다. 이름은 엘레나의 눈물. 겉은 갈라져 거칠어 보였지만 반을 가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황금빛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빵 안에는 제가 직접 조린 망고 잼과 한국의 파탕금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빵을 한 조각 떼어 입에 넣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이 맛은 위로군요. 지친 영혼을 달래주는 어머니의 손길 같습니다. 화려한 기교는 없지만 진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먹어본 빵 중에 가장 따뜻한 빵입니다. 그의 극찬에 다른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오직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깼습니다. 민준 씨가 관중석에서 일어나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 없는 환호를 질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빵은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저를 지켜준 남편과 비록 세상 빛은 보지 못했지만 제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제 아이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낯선 땅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바칩니다. 제 말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마치 빗소리처럼 파도 소리처럼 제 마음속의 상처를 씻어내려 주었습니다. 대상 수상. 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민준 씨가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해냈어. 엘레나, 당신이 해냈어. 우리는 트로피를 함께 들어올리며 울고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방송 출연 요청이 쇄도했고 제 이름을 건 베이커리 브랜드를 런칭하자는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빚은 모두 갚았고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멋진 새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선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며칠 뒤 몸이 나른하고 속이 울렁거려 병원을 찾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여기 작은 점이요. 아기 집입니다. 임신 5주 차네요. 기적이었습니다. 불임 판정을 받고 유산의 아픔을 겪었던 제 몸에 다시 새 생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인가요? 정말 제 아기인가요? 의사 선생님의 손을 잡고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건강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축하드립니다. 병원을 나와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에게 다시 천사가 왔어. 수화기 너머로 민준 씨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먼저 간 아이가 동생을 보내준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나약했던 엘레나가 아닙니다. 시련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아픔은 저를 더 깊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제 손에서 만들어지는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의 증거이자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지금 저는 만삭의 몸으로 가게에 나와 반죽을 하고 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꼬물거릴 때마다 저는 아이에게 속삭입니다. 아가야, 세상은 참 아름다운 곳이란다. 힘들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빛을 볼 수 있어. 엄마 아빠가 보여줄게. 가게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사장님, 빵 냄새가 너무 좋아요. 오늘도 엘레나의 눈물 주세요.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손님들의 얼굴에서 저는 행복을 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기 멀리서 민준 씨가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어깨에 메고 들어오며 저를 향해 윙크를 보냅니다.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보석처럼 빛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필리핀의 작은 섬마을 소녀가 한국의 제과 명장이 되고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되기까지의 긴 여정. 그 길 위에서 만난 수많은 인연과 기적들.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이라는 빵은 시련이라는 이스트가 있어야 비로소 부풀어 오르고 눈물이라는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깊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이라는 온기가 있어야 가장 완벽하게 구워진다는 것을요. 오늘도 저는 오븐 앞에 섭니다. 따뜻한 빵 냄새가 거리에 퍼져나가듯 제 희망의 이야기도 누군가의 차가운 마음에 닿아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젠가 제 아이가 태어나면 이 따뜻한 빵을 가장 먼저 먹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건 엄마가 눈물로 반죽하고 희망으로 구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사랑이란다.
저의, 아니 우리의 달콤하고 고소한 인생은 이제 막 오븐에서 꺼낸 빵처럼 가장 맛있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파트 3 종료. 임신 9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제 발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닥에 발을 디디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정도로 욱신거렸지만 저는 그 통증마저도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부풀어 오른 배 위로 손을 얹으면 뱃속의 아이가 마치 저에게 말을 걸듯 힘차게 발길질을 해대곤 했습니다. 그 태동의 묵직한 진동이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질 때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생명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 찾아온 생명에 대한 감사가 뒤섞인 세상에서 가장 복합적이고 아름다운 감정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퇴근하면 제일 먼저 제 발부터 찾았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우리 엘레나. 그리고 우리 다운이. 아이의 태명은 다운이라고 지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일이 다 오라는 뜻이라는데 그 이름처럼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일들만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투박하고 따뜻한 손이 제 발바닥을 꾹꾹 눌러주면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예정일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가게에서 마감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랫배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더니 다리 사이로 뜨거운 물이 울컥 쏟아졌습니다. 양수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여보, 여보. 제가 다급하게 소리치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민준 씨가 접시를 든 채 뛰쳐나왔습니다. 바닥에 흥건한 물을 보고 그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엘레나, 괜찮아? 지금 병원, 그래, 병원 가야지. 그는 허둥지둥 차 열쇠를 찾느라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고도 짠하던지 저는 진통이 밀려오는 와중에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병원으로 가는 내내 민준 씨는 제 손을 부러질 듯 꽉 잡고 조금만 참아, 다 왔어. 절대 잘못되지 않아. 내가 지켜줄게라는 말을 주문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배어나오는 땀이 제 손을 축축하게 적셨지만 그 축축함마저 저에게는 든든한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분만실의 차가운 공기는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얀 천장, 기계적인 비프음, 의료진들의 분주한 움직임. 그 모든 것이 유산했을 때의 그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불길한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라 저를 집어삼키려 할 때 민준 씨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엘레나, 나 여기 있어. 우리 다운이도 강해. 당신 닮아서 아주 강한 아이야. 우리 셋이 함께 하는 거야. 무서워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단단했습니다. 진통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온몸의 뼈를 으스러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요. 머리가 보여요. 간호사의 외침에 저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힘을 주었습니다. 나와라, 제발 건강하게만 나와라. 엄마가 목숨 바쳐 지켜줄게. 응애, 응애. 세상을 찢을 듯한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전신의 근육이 풀리면서 뜨거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간호사가 피덩이 같은 아이를 제 가슴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끈적하고 따뜻한 아이의 체온이 심장 위에 닿는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작디 작은 손가락, 힘차게 오르내리는 가슴, 꼬물거리는 발가락.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엘레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준 씨는 아이를 차마 만지지도 못한 채 제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의 눈물이 제 볼을 타고 흘러내려 땀과 뒤섞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셋이 한 덩어리가 되어 생애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성스럽고 황홀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운이는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습은 매일매일이 기적 같았습니다. 눈을 맞추고 베넷짓을 하고 뒤집기를 하고 그 사소한 몸짓 하나하나에 우리 집은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들 바보가 되었습니다. 퇴근하면 씻지도 않고 아이에게 달려가 볼을 비비고 주말이면 아이를 아기띠에 메고 동네방네 자랑하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이 녀석 눈 좀 보세요. 엄마 닮아서 속눈썹이 아주 길죠? 동네 사람들은 그런 민준 씨를 보며 저 양반 늦둥이 보고 아주 살만 났네 하며 웃었습니다. 저 역시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벅차올랐습니다. 필리핀의 진흙탕 속에서 맨발로 뛰어다니던 제가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내 아이를 품에 안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문득문득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 행복이 깨질까봐, 신이 다시 빼앗아갈까봐.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착하게 살겠습니다. 나누며 살겠습니다. 다운이가 돌이 지날 무렵 엘레나의 눈물방은 전국적인 명물이 되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입점 제의가 들어오고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 명장님의 가르침대로 빵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한편에 작은 교실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시집와서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주 여성들을 위한 제빵 교실이었습니다. 밀가루 반죽은 아기 다루듯이 부드럽게 해야 해요. 겁먹지 마세요. 실패해도 다시 뭉치면 돼요. 서툰 한국어로 빵을 배우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에서 온 친구들을 보며 저는 과거의 저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거친 손을 잡아주며 기술을 가르치고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이 구운 빵이 오븐에서 부풀어 오를 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빵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 희망이 생겼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김 명장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제가 받은 사랑을 갚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드디어 꿈에 그리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필리핀에 계신 어머니와 동생들을 한국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공항 입국 게이트가 열리고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을 때 저는 엄마 하고 소리치며 달려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하셨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살아서 만나는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구나. 어머니의 앙상한 등뼈가 제 팔에 느껴졌습니다. 꼬질꼬질했던 동생들은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항 바닥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준 씨는 장모님을 업어드리고 처남들의 짐을 들어주며 듬직한 사위 노릇을 했습니다. 가족들을 집으로 모시고 온 날 저녁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쌀밥, 고기 반찬, 그리고 제가 만든 빵들. 어머니는 음식을 드시면서도 자꾸만 제 얼굴을 쳐다보셨습니다. 꿈만 같다. 내가 사는 집이 궁궐 같구나. 바닥이 따뜻해서 몸이 녹는 것 같아. 평생 흙바닥 위에서 사셨던 어머니가 온돌방에 누워 편안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 깊은 곳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가족들을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빵을 사가는 모습을 본 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누나 진짜 사장님이네. 사람들이 누나 빵을 제일 좋아해. 동생들의 존경 어린 눈빛에 저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가게 구석구석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우리 엘레나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장하다. 내 딸 장하다.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서울 구경도 시켜드리고 다운이 재롱도 보여드리고 따뜻한 겨울옷도 사드렸습니다. 떠나는 날 어머니는 제 손에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쥐어주셨습니다. 이거 내가 보내준 돈 아껴서 모은 거다. 다운이 맛있는 거 사줘라. 저는 그 돈을 받을 수 없어 어머니 주머니에 다시 넣어드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돈 많이 벌어. 이거 가져가서 엄마 맛있는 거 사드시고 아프지 마세요. 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공항에서 다시 이별해야 했을 때 우리는 웃으며 헤어지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시 올게요. 건강하세요. 가족들이 출국장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난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기 위해 잠시 떨어져 있는 것뿐이니까요.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다운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가게는 2호점, 3호점까지 낼 정도로 성장했고 엘레나의 눈물이라는 브랜드는 희망의 베이커리로 불리며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수익의 일부를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리거나 강연 요청이 들어올 때면 얼굴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저 빵을 굽는 사람일 뿐인데 과분한 칭찬을 받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강연장에 가서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아이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출신이나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자신을 믿는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할 때마다 제 자신이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달이 밝습니다. 가게 마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삶과 애환이 담겨 있겠지요. 문득 10년 전 태풍이 몰아치던 필리핀의 그 밤이 떠오릅니다. 흙더미 속에 파묻혀 죽어가던 낯선 남자를 살려내던 그 순간. 그때 저는 알았을까요? 그 남자가 제 인생을 구원할 동아줄이 될 줄을. 그리고 제가 만든 빵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될 줄을.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그래서 더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신비로운 여정인 것 같습니다. 방 안을 들여다봅니다. 민준 씨가 다운이를 품에 안고 잠들어 있습니다. 아이는 잠꼬대를 하며 아빠 품을 파고들고 민준 씨는 잠결에도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줍니다. 그 평화로운 광경을 보고 있자니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이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의 실체입니다.
거창한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밥을 먹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잠들 수 있는 평범한 일상. 저는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내일도 모레도 새벽같이 일어나 밀가루를 반죽할 것입니다. 제 손끝에서 피어나는 빵의 향기가 우리 가족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외로운 이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봅니다. 눈가에 주름이 조금 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입니다. 필리핀 소녀 엘레나는 이제 한국의 아줌마 다온이 엄마 그리고 빵 굽는 장인 엘레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고 가난을 넘고 편견을 넘어 저는 이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튼튼하게 자라나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저 하늘에 떠있는 달님이 제 마음을 아는지 환하게 웃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도 한 줄기 빛이 찾아오기를. 여보 안 자고 뭐해? 민준 씨가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일어납니다. 그냥 달이 너무 예뻐서요. 제가 웃으며 대답하자 그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그러네. 당신 닮아서 참 예쁘네. 닭살 돋는 멘트에 제가 등짝을 한 대 때리자 그가 킬킬거리며 웃습니다. 이 소소한 장난, 이 따뜻한 온기.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내일 아침 구워질 빵처럼 따끈따끈하게 계속될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모여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